네, 안녕하세요. 강동진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국해양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 교수님 전화기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께 물, 바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좀 과학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희 한국해양학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66년에 설립이 됐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해양학의 발전 및 해양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 자원 개발과 보존 및 해양 환경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금 2,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번씩 국문 학술지와 영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1년에 2번 학술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양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보급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70% 면적이 70% 덮여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지구상의 전체 산소의 약 70% 정도를 바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 아까 우리 이린이 분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수산 자원도 있고 광물 자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경제와 교통, 물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로 유통되는 교역의 78%가 바다 위를 다니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100%입니다. 99.7%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지구 기후 변화의 최대 조절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기후를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지구 기후 변화의 조절자인 바다에 대해서 우선 먼저 그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보면요, 바닷물 1kg에 약 970g 정도, 약 97% 정도가 물이고요. 약 3.5%만 다른 각종 염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 염류 때문이죠. 그 염류 34.8g 정도 되는 염류를 보면 그 중에 약 반이 좀 넘는 게 염소이고 3분의 1 정도가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 때문에 여러분들이 짠맛을 느끼는 거고요. 그 외에 황산염, 마그네슘, 칼슘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조금 0.25g에 해당하는 그 외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어쨌든 바닷물은 그 중에 제일 많은 거의 97% 가까이가 물로 되어 있고 오늘은 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뭐처럼 생겼죠? 미키마우스 얼굴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미키마우스는 아니고요. 이게 물 분자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산소 원자 하나에 파란색 미키마우스의 귀처럼 되어 있는 파란색 수소 원자가 2개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은 H2O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물이 미키마우스의 얼굴처럼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2개가 나란히 180도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붙어 있습니다. 그 각도가 105도이고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1옹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로 얘기하는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길이 단위로 얘기하는데 1옹스트롱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0.98옹스트롱인데요. 이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즉 100억 분의 1미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약 0.1mm 정도 됩니다. 그 머리카락의 보통 굵기를 작은 거 비교할 때 많이 하는데 이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리를 가지고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105도라고 이런 각도로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고요. 산소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되는데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는 쪽이 한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수소가 있는 이 그림에서 위쪽은 주로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고 산소가 있는 아래쪽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물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플러스에 있는 수소 쪽이 플러스가 산소 쪽의 마이너스 쪽에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물 분자 사이에 약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수소 결합, 하이드로젠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이 다른 물질과 달리 갖게 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물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용매입니다. 물에는 거의 대부분 녹습니다. 물론 안 녹는 것도 있지만 잘 녹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표면 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높은 잠열과 비열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잠열과 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열, 비열함 잘 모르시겠죠?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가 변할 때 방출되거나 흡수하는 열 에너지라고 정의가 되고요. 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질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드는 열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는 물을, 즉 마이너스 10도 되면 얼음이 되겠죠. 순수한 물, 얼음을 놓고 계속 가열을 합니다. 열을 계속 주면 가열을 하면 온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열을 준 만큼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0도가 되면 이제 얼음이 점차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가열을 하더라도 온도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0도를 유지하다가 얼음이 다 녹고 나면 다시 가열한 만큼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100도에 도달하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수증기가 되기 시작하겠죠. 물이 끓는다는 거죠. 수증기가 되기 시작할 때도 계속 열을 가도 온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얼음에서 물로 혹은 물에서 수증기로 바뀔 때 에너지를 주어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이거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또 물에서 수증기로 바뀔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잠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잠열은 여러분이 태풍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풍이 이용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물에서 수증기로 바뀔 때의 잠열을 자기가 에너지로 이용을 합니다. 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 특히 C에 해당하는 것처럼 열을 계속 가할 때 온도가 어느 정도 열을 가하면 1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열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비열입니다. 비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은 보통 비열이 1입니다. 그리고 쉽게 뜨거워지거나 쉽게 차가워지는 철 같은 경우는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보다 10배나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는다는 얘기죠. 철에 비해서 나무는 훨씬 덜 뜨거워지죠. 나무도 물의 반도 안 됩니다. 0.4 정도 되죠. 그래서 물은 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열이 되게 높습니다. 비열이 높다는 얘기는 쉽게 더워지거나 쉽게 식지 않는다. 한 번 더워지면 잘 식지 않고 또 한 번 식으면 잘 더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와 산소가 105도의 각도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스케일을 넓혀서 해양의 에너지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지구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받는데 태양빛이 오면 지구가 동그랗고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태양열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지구상에 도착하는 태양 에너지의 분포인데 저위도 지방이 훨씬 많고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적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지구의 나이를 50억 년이라고 보면 지난 50억 년 동안 계속 이래 왔어요. 그러면 저위도 지방은 계속 점점 더 많이 더워져야 되고 극지방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구의 역사 약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지구의 온도를 보면 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빙하기도 있었고 간빙기도 있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에너지가 지구상에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럼 바다는 어떨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구상의 기온의 분포입니다. 적도 지방이 높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죠. 왼쪽 그림은 해양 표층에 있는 수온의 분포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기온은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30도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하지만 바다는 0도에서 30도가 안 되는 좁은 범위의 분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제일 태평양 서쪽 인도양 제일 더운 부분을 우리가 웜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똑같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았을 때 기온보다 수온의 범위가 작으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비열 때문에 쉽게 덥거나 식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적도 지방, 즉 저위도 지방이 많은 에너지를 받고 온도가 높습니다. 극지방은 낮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극지방은 춥고 적도 지방은 덥지만 전체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해류라고 하는 겁니다. 해류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난류와 한류가 있습니다. 더운 물, 찬물. 그래서 난류는 보통 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태평양, 대서양 다 비슷하게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시 방향으로 돕니다. 그다음에 난류는 보통 북쪽 혹은 남쪽 극지방에서 낮은 저위도 지방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런 표층에 있는 해류만 있는 게 아니라 심해에도 해류가 존재합니다. 저 대서양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심해로 가라앉게 되고 심해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거쳐서 다시 표층을 통해서 인도양, 대서양으로 도는 큰 한 바퀴를 도는 이러한 커다란 해류의 분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오셔닉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오셔닉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런 해류들이 표층뿐만 아니라 심층에 있는 해류들이 차가워진 물은 무거워져서 가라앉고 또 다시 더워진 것이 표층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지방에서 저위도 지방에서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에 공급해주고 그래서 전체 열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해양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은 해양에서부터 대기로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고요. 즉 해양이 식는 거죠. 대기로 에너지를 보내주고 파란색은 대기에서부터 해양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게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전체 온도 분포와 반대입니다. 적도 지방이 제일 파란색이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빨개집니다. 즉 극지방에서는 대기 중으로 열을 방출해주고 저위도 지방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열을 뺏어가서 전체 지구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105도 물 분자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1옹스롱밖에 안 되는 물 분자가 결국 지구 전체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과학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 해양 과학을 하면서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동료들이 하면서 해양 과학을 하다 보면 큰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굉장히 막 크레인 이런 중장비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같을까요? 뭐 같으세요? 딸기 같죠? 근데 사실은 딸기가 아니라 해양에 서식하는 식물 플랑크톤 중에 하나인 식물 플랑크톤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약 1200배 정도 확대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설사성 폐독을 일으키는 적조종으로 우리나라 진해만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것이 1리터에 5마리만 있어도 이거를 먹은 조개의 폐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것을 아까 딸기처럼 미술화하기도 했고요. 요거는 또 그 해양에 사는 규조류라고 하는 껍데기가 유리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톰이라고 하는 식물 플랑크톤인데, 제가 이 사진을, 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인터넷에 놓고 찾아봤어요. 이걸 찾으면 뭐가 나올까? 그랬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JBL에서 나오는 그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작은 해양 플랑크톤, 해양에 사는 플랑크톤의 모양을 산업 디자인에 응용된 예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큰 게 가볼게요. 이거는 구글 맵에서 볼 수 있는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여기가 인천이고요. 여기 공항에 있는 영종도. 그 서북 쪽에 보면 동만도라고 아주 조그만 섬이 있어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물론 이 사진은 아닙니다. 다른 시기에 찍은 사진이지만 이렇게 발레리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레리나의 발이고 다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최현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인공위성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이 작품의 캔버스는 갯벌이고 물감은 햇빛, 눈, 염생식물, 해조류, 바닷물, 붓은 밀물과 썰물, 바람이다. 그래서 책도 내셨습니다. 제가 몇 권 안 되지만 그 책을 저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실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서점에서도 팝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아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은 1989년서부터 2016년까지 바닷물의 pH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pH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해양 산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를 마치 작품을 미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질 펠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물감하고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 해양 산성화 때문에 이런 소위 이게 뭐죠? 이 물고기 니모로 알려져 있는 물고기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걸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아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술 작품으로. 그래서 저희 한국해양학회에서는 그래서 해양과학 빅데이터 경진대회라고 하는 걸 이제 금년에 3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중에 금년부터는 데이터 아트 콘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일반인 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아트를 이제 작품을 이제 출품하게 되는데, 이 행사가 조금 일찍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출품을 하시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10월 3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작품이 출품이 될 거고요. 뭐 9개의 그래프를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해양 관측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주어졌습니다. 이거 어떤 작품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양 연구라는 과학적인 데이터 혹은 여러 가지 뭐 영상 이런 것들이 미술 작품에도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